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저희 심플케어는 네이버 카페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검색하시거나 네이버 카페에서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검색 후 가입 승인 받으시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장기요양 재무회계 예산 결산 보고 및 회계 입력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요양 사업 관련 법, 제도, 노무, 세무, 회계 관련해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메시지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기요양 재무회계, 주간보호, 세입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사용되는 예산 프로그램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번의 영상을 통해서 2020년 방문요양 그리고 방문 목욕의 예산안을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해당 영상은 이제 유튜브 채널 심플케어 또는 네이버 카페 장기요양 경영학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간보호의 세입예산안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프로그램에는 여러가지 셀들이 있는데 이 색깔의 셀들 중에서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셀만 실제로 내용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색깔로 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려고 하면 시트가 보호되어 있다라고 뜨기 때문에 작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셀만을 선택하셔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예산을 무난히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예산을 한번 짜볼 건데요.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부분은 예산 적용 개월수입니다. 예산 적용 개월수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 우리는 현재 2020년 예산을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년치인 12개월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사업 코드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사업의 코드를 확인하신 후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지금 주야간 보호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야간 보호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 예산에 대한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이제 처음 작성하시거나 이런 항목들이 낯선 분들을 여기 예산들을 각각 하나씩 클릭을 하면 옆에 간단한 메모, 이 예산 항목에 대한 내용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신 후에 참고하셔서 예산을 실제로 작성하시면 되고, 일단 예산을 작성할 때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예산을 짤 때는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되 현재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지금 뭐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정원이 30명이라면 뭐 25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이제 수급자가 많을 것으로, 현재보다는 좀 더 많을 것으로 대비를 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추후에 추경을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무상에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1년치를 짜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각각 앞으로 입력을 할 텐데, 입력을 할 때는 1년치에 대한 금액을 각각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예산을 짜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입소, 이용, 비용, 수입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항목이라서 잠깐 건너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은 아시겠지만 현재 본인 부담률은 총 3개의 비율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로는 15%, 두 번째로는 9%, 그리고 세 번째로는 6%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보시면 이제 15%인 수급자와 9%인 수급자와 6%인 수급자, 본인 부담률이 이제 각각 나눠지는 수급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수급자들 중에서 이제 15%인 본인 부담률이 15%인 수급자 중에서 먼저 등급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급이 만약에 3등급이다. 그리고 서비스 시간이 8시간이다. 그리고 주 이용 횟수가 5일, 그러니까 7일 중에서 일주일 7일 중에서 5일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조건들, 지금 조건이 하나, 둘, 셋, 4개의 조건이죠. 그래서 본인 부담률과 등급과 하루 서비스 시간, 그리고 주 이용 횟수.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같은 수급자가 만약에 3명이라면 여기다가 3명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3등급에 대한 8시간 수가에 대한 2020년 비용이 나오게 되고요. 이 금액에다가 인원수를 곱하고 이제 주 5회 정도를 이용하면 연간 261일 정도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년치의 15% 본인 부담률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건이 총 4가지, 본인 부담률과 그리고 등급과 그리고 서비스 시간과 그리고 주 이용 횟수가 같은 수급자를 모아서 이제 한 줄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면 4등급이면서 서비스는 6시간을 그리고 주 이용 횟수는 4번을 받는 수급자가 5명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1년치의 본인 부담률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 부담률이 똑같이 15%이면서 등급은 4등급이고 서비스 시간은 6시간을 이용하고 주에 4회 정도 출석하는 그런 수급자가 만약에 5명이라면 이렇게 5명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이번에는 9%인 수급자 중에서 등급이 3등급이고 하루에 8시간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리고 주 5일 정도 하는 수급자가 만약에 6명이다. 이렇게 6명을 적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률이 6%이면서 등급이 4등급이고 서비스 시간은 8시간이고 주에 5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런 수급자가 만약에 4명이다. 그럼 이렇게 4명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5%, 9%, 6%에 맞게 이제 본인 부담률을 나누고 등급과 하루 서비스 이용 시간과 그리고 주 이용 횟수가 같은 수급자끼리 모아서 한 줄에다가 그 인원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부담금을 작성을 하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장기 요양 급여 수입은 자동으로 이제 입력돼서 계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가능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실제로 수입은 공단에서 받는 것과 본인 부담률을 합쳐서 100%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15%를 계산했다면 나머지에 대한 85%는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 위에서 또 9%가 계산이 됐다면 장기요양 수입에 대한 나머지 91%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위에서 6%가 계산이 됐다면 나머지 장기요양 수입 94%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장기요양 급여 수입 100%라고 해서 기초 수급자나 의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 부담금은 납부하지는 않지만 등급은 3등급이고 하루 이용 서비스 시간은 8시간이고 그리고 주 이용 횟수가 만약에 5회이다. 그런 수급자가 6명이다. 이런 식으로 또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본인 부담금을 일단 작성을 하면 밑에 이제 85%, 91%, 94%의 장기 요양 급여 수입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요양 급여 수입 100%, 그러니까 의료 수급자나 기초 수급자 같이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이제 본인 부담금과 장기 요양 급여 수입이 모두 이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급 침실 이용료에서
이건 비급여 대상 중에서 상급 침실로 2인실 이상부터 수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상급 침실이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비급여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여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재료비 수입. 식재료비 수입은 일단 일일 주부 식비를 먼저 산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20년도에 하루의 주부 식비를 8,000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월 평균 수급자 이용수.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수급자를 입력하면 여기 수급자 총 인원수가 지금 24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또 주간보 같은 경우는 출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24명이면 보통 24명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월 평균 이용 일수 하면 보통 주 5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 6일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30일 중에서 20일 또는 25일 이런 식으로 일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 8시간씩 24명이 월에 한 20 정도를 하게 되면 1년으로 따지면 한 요 정도에 대한 식재료비 수입이 발생한다 라고 보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용비라고 해서 서비스 받는 수급자들에게 이용 미용 그러니까 이발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거기에 대한 비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여기다가 1년치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급여 수입은 비급여 수입 중 식재료비 임의용비를 제외한 비급여 그러니까 식재료비 여기 써있는 상급 병실 그리고 임의용비를 제외하고 별도의 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또는 어떠한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수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기타 비급여 수입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달에 얼마 정도면 1년이면 얼마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해서 1년치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 수입은 시설 운영을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 등 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가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실제로 주간보호에서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니까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면 이제 수급자들이 어떤 물품을 만들거나 그렇게 된 만들어진 물품을 이제 판매를 한다거나 바자회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제 1년치를 계산해서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과년도라는 건 이제 전년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2020년도 예산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2019년도에 수입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그 수입이 2020년도까지 넘어와서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급여 수가를 이제 공단에다 청구하고 지급을 받을 때 2019년 11월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보통 2019년 12월에 이제 수가를 받게 되는데 어떠한 청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정 신고를 했다든지 그럼으로써 원래 2019년 12월에 받았어야 될 수입을 받지 못하고 그게 2020년 1월까지 넘어가서 만약에 받게 됐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분 수가를 원래는 2019년 12월에 받아야 되는데 청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수정 신고를 했다든지 해서 2020년도 1월에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수입은 2019년도에 발생했어야 될 그러니까 과년도 전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겠지만 있다면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시군구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대로 국가로부터 이거는 시도로부터 시군구로부터 만약에 보조금을 따로 받는 내역이 있다면 그 금액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요 밑에 있는 장기요양 급여 수입은 아니고요. 별도의 어떤 보조금을 받는 것이 있다면 해당되는 금액, 예상되는 금액 1년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기타 보조금이라는 것은 요 국고, 시도, 시군구를 제외한 어떠한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는 게 있다면 예상되는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후원금이 있는데요. 후원금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어의 뜻에서 알 수도 있듯이 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후원을 하는 사람이 또는 그 주체가 이 후원금에 대한 그 쓰임새를 이미 지정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급자의 식재료비로 써주세요 라고 후원을 했다면 그것은 후원금에 대한 쓰임새를 이미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 후원금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데 써주세요 라고 해서 그냥 후원만 했다면 그것은 후원금의 쓰임새를 이미 정하지 않고 그냥 후원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비지정 후원금이 되겠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은 실무적으로는 비지정 후원금이 더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지정 후원금이고, 특정하게 만약에 여기에 써주세요 라고 해서 후원을 했다면 그것은 지정 후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원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기유형 급여 수입은 위에서 본인 부담금을 작성함으로써 자동으로 계산이 됐고, 이제 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자에 대한 내용 부분만 입력해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장기근속 장려금은 이제 그 조건에 맞는 근로자, 그러니까 보통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우리가 공단으로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따로 받는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당 뭐 얼마씩 받으면 만약 10명이면 한 달에 얼마가 될 거고 1년이면 얼마가 될 거다라는 이제 12개월치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 수입은 이제 인력 가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산들이 있죠. 그래서 해당 가산이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고 있고 2020년도에도 이 정도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12달치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차입금인데요. 차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고 기타 차입금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 보통 뭐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또 물론 제2금융권, 제3금융권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관 명의로서 어떤 차입하는 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차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되고요. 기타 차입금은 여기 보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차입해서 수입될 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법인 전입금이 있고요. 법인 전입금이라는 것은 주간보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대부분을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인이 있고 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주간보호가 있으면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는 이제 법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법인에서 이 기관으로 돈을 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전입해서 이제 운영에 사용하거나 실제로 돈이 모자란 경우에는 그렇게 전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주간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1년치를 넣으시면 되고요. 법인 전입금 후원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입을 하되 그 성격이 후원금 성격인 경우에는 이제 법인 전입금 후원금으로 하시면 되고, 기타 전입금이라는 것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 설치 운영자를 위한 그런 기타 전입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타 법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기타 법인 또는 개인 등 설치 운영자로부터, 그러니까 해당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또는 개인 또는 운영자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후원금 성격이라면 이제 기타 전입금 후원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2월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예산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돈이 계좌상에 잔액이 남아서 자연스럽게 2020년 1월 1일로 넘어갈 돈, 물론 지금 현재 그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예상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받은 후원금,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지정 후원금이나 비지정 후원금을 2019년도에 받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잔액이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잔액이 또 2019년 12월 30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잔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전년도 2월금 식재료비는 여기서 말하는 식재료비라는 건 수급자로부터 받은 똑같은 내용이죠. 식재료비가 2019년도에 받은 돈이 있는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하고 2020년 1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식재료비가 있다면, 또 여기에는 직원 식재료비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직원 식재료비로서 받아놓은 수입이 있는데
그 식재료비를 다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돈, 그러니까 수급자 식재료비와 직원 식재료비를 합산된 금액으로서 2019년도 12월 31일 날 2020년도 1월 1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잔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불용품 매각대라고 해서 말 그대로 비품이나 집기, 기계, 기구 등 그 밖에 불용품을 매각해서, 그러니까 판매를 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남아있는 상품들, 기구들, 집기들을 판매해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1년치를 넣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려면은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좌상에는 입출금이라 하더라도 1년에 적게는 몇십 원에서 몇백 원, 몇천 원까지 이자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예상되는 이자 수익 넣으시면 되고, 직원 식재료비 수입은 2020년도 이제 1년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 식재료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달에 얼마면 10명이면 얼마, 그것을 이제 12달러 곱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기타 잡수입은 기밖에 재산 매각 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등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모든 수입을 제외하고 별도의 어떤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여기다 넣는데, 대표적인 항목은 일자리 안정자금이죠.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2020년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다면 한 달에 얼마, 그렇게 하면 12달에 얼마 해서 1년치 얼마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운영 충당 적립금 수입과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 수입은 실제로 운영 충당 적립금과 시설환경 개선비를 적립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특별 회계로 따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별 회계에서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유형 재무회계 주간보 세입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출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